법인명의 슈퍼카 사적 유용 엄정하게 세무조사 들어간다. 이게 뭔 얘기냐? 국세청이 이제 연두색 번호판 차량을 꼭 찍어서 들여보겠다는 얘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비정기 조사들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적발된 항목이 바로 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죠. 정말로 전 얘기에서 이 요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 시작하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법인 차량 한 대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 어느 날 세무조사가 나와서 조사관이 업무용 승용차 차량의 위치라든지 관련 증빙을 달라고 하신다면 바로 주실 수 있으신가요?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죠.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이제 중소기업은 이게 있긴 한데 어딨더라 이러시거든요. 이제 더 심한 경우는 아예 쓰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서류 한 장이 누락됐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운행 기록부가 없거나 부실하다면 차량 비용 전체가 부인되는 건 기본이고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까지 따라옵니다. 한 대당 이제 수천만 원 단위로 추징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흔합니다. 네. 우리나라 세금은 기본적으로 자진신고 납세 방식이죠. 회사가 알아서 신고하고 알아서 납부하는 겁니다. 과세관청들이 평소에 일일이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게 아니죠. 그럼 언제 문제가 되느냐 이제 바로 세무조사 때인데요. 정기조사도 있고 특정 이슈가 있을 때 들어오는 비정기조사도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비정기조사들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윤광현 국세청장이 본인 SNS에 직접 글을 올렸거든요. 법인명의 슈퍼카 사적 유용 엄정하게 세무조사 들어간다. 그 며칠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끌고 다니는 사례 요즘은 없냐고 직접 물었고 국세청장이 조만간 조사 착수하겠다고 답변했어요. 대통령과 국세청장이 같이 이제 콕 집은 상황인데요. 이런 분위기면 비정기조사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세무조사가 일단 시작되면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항목이 바로 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의 모든 법인이 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관련 비용도 작지 않은 데다가 운행 기록부랑 이제 다른 증빙을 교차 검증하는 게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설명드리겠지만 5분이면 어긋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사 들어가면 무조건 한 번씩 들춰보는 단골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슈퍼카를 가진 자산가 분들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이라든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나한테도 해당되는데 할 법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모든 차량이 이 규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규제는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인 승합차, 1톤 트럭, 화물차, 경차는 이 까다로운 규정에서 빠지게 되죠. 같은 카니발이라 할지라도 7인 승이냐 9인 승이냐에 따라서 어떤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이고 어떤 자동차는 그냥 승합차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인이 9인승 카니발을 우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승합차라든지 트럭이 빠진다면은 오토바이는 어떤가요? 요새 배기량 이렇게 큰 오토바이들은 몇 천만 원짜리 오토바이도 있고 이런 거를 법인 비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예리한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토바이는 이륜차로 분류돼가지고 이 까다로운 업무용 승용차 규제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운행 기록부나 업무 전용 보험 같은 규제에서 아예 빠집니다. 대기량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네. 그럼 슈퍼카 대신에 고가 오토바이 사서 비용 처리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국세청이 이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 특례 규정만 안 받을 뿐이지 세법의 대원칙인 업무 무관 비용 테스트는 똑같이 받습니다. 치킨집 배달 오토바이면 누가 봐도 업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IT 스타트업 대표님이 갑자기 4천만 원짜리 할리 데이비슨을 법인 비용으로 샀다. 이제 세무조사 나오면은 조사관이 제일 먼저 물어보겠죠. 대표님 이 오토바이 타고 대체 어떤 업무를 보시냐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운행 기록부라는 양식만 안 쓸 뿐이지 오히려 그게 업무용이라는 걸 인증을 못하게 되면 100% 비용이 부인되고 대표에게 상여 처분까지 소득세까지 과세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세금 조금 적게 내려다가 오히려 관역 정통하게 들어서게 되는 꼴이죠.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규제 대상이 되는 일반 승용차를 전제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 세단, SUV, 전기차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룰을 보자면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첫 번째,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것.
두 번째, 운행 기록부를 쓸 것. 이 두 개가 차량 비용 인정의 양대 축이라고 보시면 되죠.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이 뭐냐 하면 이제 운전자를 임직원이나 회사 업무를 위해서 계약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보험인 거죠. 잘 아시는 보험사인 뭐 삼성화재나 KB, DB손해보험 등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죠. 네, 누구나 운전에도 보장되는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면 차량 관련 비용은 절대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전액이면서 이 요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리고 이 두 가지 다 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해서 그 비율만큼만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비율을 계산하려면 운행 기록부가 꼭 필요합니다. 그 운행 기록부를 아예 안 쓰면은 연간 차량 비용이 1,500만 원 이하면은 100% 인정, 1,500만 원이 넘으면 1,500만 원 나누기 실제 비용 한 비율만큼만 인정되는 점 기억하시고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차에 연간 5천만 원 쓰는 회사면은 운행 기록부가 없으면은 30%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3,500만 원은 그냥 날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날아가는 금액 3,500만 원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해당 승용차를 사용하는 임직원 상여로 처분하게 되니 법인세뿐만 아니라 개인 소득세까지 부과되게 됩니다. 참고로 뭐 잘 아시다시피 차를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직접 구매하거나 리스하거나 렌트하거나 이 세 가지죠. 이 셋 다 세법상 비용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가 이제 보유하는 것들은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할 거고, 리스는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를 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고, 렌트는 렌트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다만 어느 방식이든 연간 감가상각 한도는 800만 원으로 똑같고 업무 전용 보험 가입과 운행 기록부 작성 의무도 동일합니다. 결국 핵심은 어떤 방식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냐가 아니라 보험과 운행 기록부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보태야 될 게 있는데 아무리 보험 가입을 잘하고 운행 기록부를 잘 쓰더라도 사실 이거 하나를 빼먹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뭐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 바로 초록 번호판이죠. 네. 그렇죠. 연두색 번호판. 네, 연두색 번호판. 네. 네, 이게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죠. 네. 취득가액이 이제 8천만 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의무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되는 거죠. 길에서 운전하다가 흔하게 다 보시는 그 번호판,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부착을 권고하는 게 아니라 부착을 안 하면 그 차량 관련된 비용은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전액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게 이제 이 법의 취지인 거죠. 법인 업무용 승용차로 8천만 원 이상인데 전용 번호판을 부착 안 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뭐 보험이나 운행 기록부 작성 여부랑 전혀 상관없이 관련 비용은 전액 부인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8천만 원 이상 차량을 구입하실 때는 차량 등록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연두색 번호판으로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경계선상에 있는 차량이라면 전문가랑 꼭 확인하고 등록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세청장이 SNS에 직접 언급한 표현이 있어요. 뭐라 했냐면 최근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법인 명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게 뭔 얘기냐? 국세청이 이제 연두색 번호판 차량을 꼭 집어서 들여보겠다는 얘기죠. 번호판이 일종의 표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 굴리시는 분들은 다른 어떤 차량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전용 보험 가입 및 번호판 부착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 그 다음 단계인 운행 기록부에서도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면서 또 많이 놓치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차량 관련 비용이라는 게 이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의된 내용이 뭐냐? 이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그리고 만약에 리스를 이용한 차량이라고 한다면 리스에 대한 이자 비용까지. 즉 차량을 사고 빌리고 유지하기 위한 거의 모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이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보통 감가상각비 정도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유류비나 자동차세, 통행료 같은 것들도 그래서 결국 일반 경비로 처리해버리는 거죠. 근데 세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항목을 다 합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도 한 덩어리로 묶고 거기에 운행기록부를 통해서 확인되는 업무 사용 비율을 곱해서 결국 그 금액만큼만 세법상 대상 금액으로 보게 되는 거죠. 네. 실제 사례를 한번 숫자로 생각해 보시면 1억짜리 차 한 대 구입한 회사가 있으면 감가상각비 2천만 원, 유류비가 600만 원 정도, 보험료 200만 원, 자동차세 100만 원, 통행료 100만 원.
뭐 이렇게 합치면 연간 3천만 원이 비용인데 운행기록부상 업무 사용 비율이 80%다. 그러면은 3천만 원 곱하기 80%에서 2,400만 원이 인정 가능한 비용이고 600만 원은 비용에서 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또 하나 함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뭐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8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살펴봤던 사례에서는 감가상각비 2천만 원 곱하기 80% 하면 1,600만 원인데 그 중에서도 800만 원만 그 해 비용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800만 원은 다음 해로 이월되게 됩니다. 네, 이제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이제 운행기록부죠.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시라면 이 부분인데요. 뭐 운행기록부는 국세청이 별지 서식으로 양식을 정해놨습니다. 그 양식 그대로 쓰는 걸 권고드리고 있고, 뭐 임의로 만든 엑셀이나 메모, 뭐 다이어리 뭐 이런 걸 쓰셔도 되는데 이런 거를 활용하시더라도 임의로 작성된 내용이 아닌 권고 양식을 맞춰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또한 후에 반드시 증빙으로 내용이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뭐 증빙이랑 이제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양식은 영상 댓글 참고 부탁드리고 양식에 들어가야 할 항목 뭐 살펴보면 차량 사용자, 사용 일자, 출발지, 도착지, 주행거리, 그중 업무용 주행거리, 사용 목적 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죠. 실제로 회사들이 운행기록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 이제 원칙과는 조금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업무를 할 때 많이 보는 케이스죠. 저희도 뭐 어릴 때 방학 숙제 뭐 매일 일기 써오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사실 귀찮아서 제일 마지막 날 한 번에 쓰잖아요. 그것처럼 일부 회사에서는 이 업무용 통용차에 관련한 운행 일지를 월에 한 번 쓴다거나 어떤 회사는 분기에 한 번 쓴다거나 진짜 심각한 회사는 이제 법인세 신고 직전 1년에 한 번에 써서 근데 그것도 누가 쓰냐? 회사의 비서님이나 세무팀 막내 직원이 1년치를 한 번에 모아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 막내 직원이 어떻게 쓰겠어요? 사장님이 작년에 어디 가셨더라 하면서 이제 일정표를 뒤져서 짜맞추는 거죠. 일정도 남아있으면 그래 어떻게든 쓰겠죠. 근데 일정조차 모른다면 결국에는 거래처 방문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대표님이 차량을 사적으로 전혀 쓰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후에 한 번에 작성된 장부는 반드시 신뢰성의 의심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운행하신 분이 운행하지도 않았던 분이 1년 전 동선을 정확히 기억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패턴이 어색해지고 그 어색함은 곧바로 의심 신호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제 운행기록부 하나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조사관이 보는 거는 운행기록부랑 다른 모든 증빙을 교차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운행기록부에는 뭐 출발지, 도착지, 주행거리, 사용 목적이 적혀 있는데 그 동선을 입증하는 외부 데이터는 사방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하이패스 기록을 둘 수 있는데 뭐 어느 톨게이트를 몇 시에 지나갔는지 다 기록이 남아 있게 됩니다. 운행기록부에는 강남 갔다고 적혀 있는데 하이패스 기록은 그날 아예 없거나 엉뚱한 노선이 찍혔다, 바로 어긋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유 기록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법인카드로 어느 주유소에서 얼마나 넣었는지 다 이제 기록이 남잖아요. 그래서 운행기록부 주행거리랑 주유량이 산수가 안 맞으면 그것도 이제 하나의 신호라고 볼 수 있고 이제 한 달에 500km 탔다고 적혀 있는데 매주 가득 주유했다 이러면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따로 또 보면은 주차비 영수증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운행기록부에는 분당 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날 주차비 영수증이 의정부에서 결제가 됐다. 한순간에 이제 신뢰가 무너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출장 보고서, 미팅 회의록, 거래처 명함, 법인카드 식사 내역, 심지어 통신사 위치 정보 이런 것까지 이 모든 게 운행기록부랑 같은 방향을 가리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 주신 거 정리하자면 이제 운행기록부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서류가 아닌 거죠. 회사의 업무용 통신에 관련한 모든 비용을 임직원의 일정과 그 카드 사용 내역이 다 같이 엮여있는 일종의 큰 그림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줄이라도 거짓으로 적혔다가 이게 어딘가에 다른 데이터와 충돌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365일 중에 364일이 다 맞고 근데 하루가 어긋났어요. 근데 그 하루만 어긋났다고 해서 그것만 의심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사실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365일 중에 하나만 어긋났어도 나머지도 다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행기록부 전체가 이제 문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운행기록부는 그날 가능한 한 바로 작성해 주시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다면 적어도 일주일 단위로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한꺼번에 몰아서 작성하게 되면 이제 본인도 모르게 다른 증빙들과 엇갈리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날 운행한 사람이 직접 그날 안에 적어두는 것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행정보험 판례 중에는 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이제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가지고 차량 비용이 부인당하고 과세관청은 당연히 대표 개인에게 소득세까지 부과한 거죠. 근데 법원은 이 건에 대해서 대표자 상여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법원이 이 회사 편을 들어준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운행 기록부와 하이패스 출입 기록이 거의 일치했다는 거였습니다. 객관적인 증빙이 이제 하이패스를 말씀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운행 기록부의 신뢰성을 맞춰준 거였죠. 반대로 어떤 회사는 국세청이 운행 기록부를 확인했을 때 이제 사용 목적에 대해서 출퇴근으로 기재된 걸 보고 사용자 집 주소랑 회사 주소를 핸드폰 이제 구글 앱 같은 걸로 확인을 한 거죠. 근데 운행 기록부에 적힌 출퇴근 거리랑 실제 회사와 집 사이의 거리가 현격히 차이가 나고 그게 안 맞다는 이유로 전체 비용에 대해서 소득 처분을 이제 뭐 상여를 하게 된 거죠. 결국 회사도 법인세를 내게 되고 개인도 소득세까지 내게 되는 뭐 이런 절차가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요새 지도 앱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 다 뭐 5분이면 끝나는 건데 결국 이런 것들로 과세가 되게 됩니다. 네. 설명 잘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운행 기록부에 또 강력한 행동이 하나 더 있긴 하죠. 그렇죠. 앞선 판례와 뭐 거의 유사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차량 비용이 부인됐다고 쳐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더 내게 되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인세 낸 만큼 이제 개인에게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제 작년 8월에 국세청 예고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줬어요. 아까 말했듯이 1단계 요건인 보험 미가입으로 비용이 부인됐을 때 이게 사적으로 쓴 게 임직원 상여로 처분해서 개인 소득세까지 매기지만 업무에 쓴 게 정말로 분명하다면 기타로 처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타로 처분한다는 게 뭐겠어요? 이제 대표자에게는 아까 소득 처분을 상여로 처분하게 되거든요. 상여로 처분하게 된다면 근로소득으로 이제 과세를 하게 되지만 기타로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소득세 과세는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하자면은 일단은 첫째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제 바로 보험증권을 꺼내셔서 임직원 한정특약이 들어가 있는지 뭐 본인 눈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이제 가입했겠지 이러는 게 아니라 증권에 실제 그 문구가 적혀 있는지 한번 직접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는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은 이제 연두색 번호판을 반드시 부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부착을 안 하면은 그 자체로 이제 비용 전액이 부인이고 이제 부착이 돼 있다면은 그 차량 자체를 국세청이 그래도 예의주시한다는 점 이것도 꼭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셋째로는 운행 기록부는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번거로 오시더라도 그날 직접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를 이제 뭐 막 1년 동안 이제 몰았다가 이제 막내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서한테 이제 몰아서 작성을 시키면은 다른 증빙이랑 일치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운행 기록부 내용이 이제 하이패스라든지 주요 영수증, 뭐 주차비, 출장 보고서 이런 증빙이랑 반드시 같은 방향을 가르쳐야지 설득력이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만 더 붙이자면 회사 내부적으로 차량 관련 정책 하나 만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보험 가입 기준이나 운행 기록부 작성 의무 그리고 증빙 보관 규칙 이거 하나 만들어 두면 나중에 세무조사 나왔을 때 뭐 백업 자료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정책 만들고 이를 그 정책에 따라서 잘 시행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그리고 연두색 번호판 부착, 운행 기록부 작성, 그리고 차량 관련 비용 항목 전체가 운행 기록부와 매칭이 되는지 이 네 가지가 차량 비용 처리의 전부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현 시점 이제 대통령이랑 국세청장이 업무용 승용차 조사에 대해서 경고한 지금이 진짜 점검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위에서 시작된 칼은 결국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이제 좀 더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